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난룸복지교육원장 김용준 교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상담사 3급에 대한 자격증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자 하는데요. 청소년 상담사가 무엇이고 또한 청소년 상담사가 왜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 대한 일정들을 제8회 시험의 일정에 맞추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정에 거의 맞게 매회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시험은 제9회 시험이 되죠. 제9회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작년, 그러니까 제8회 시험보다는 더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또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각 과목별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회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에 대한 OT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 상담사란 무엇인가? 청소년 상담사는 아시는 대로 상담 관련 분야의 국가 자격입니다. 이 국가 자격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이 되는데요. 이러한 프라이드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국가검정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격자에 한해서 100시간의 연수가 주어집니다. 그 연수가 이루어져야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는 학력, 경력 등에 따라서 3급으로 이루어집니다. 3개 등급으로 이루어지는데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나눔복지교육원 카페, 다음 카페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 메뉴에서 자격 기준을 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학을 나오면, 즉 학사학위가 있으면 3급이고 대학원 졸이면서 석사학위가 있으면 2급 자격이 되며 박사학위가 있으면 1급 자격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되냐? 첫 번째는 여기에서 청소년 지도학입니다. 청소년학이나 청소년 지도학, 그 다음 교육학, 그 다음 심리학, 그 다음 사회사업, 사회복지학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의학, 그 다음 아동복지학 또는 아동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것을 관장했다가 2010년 중반에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가. 그러면서 기존에 개정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폐지가 됐죠. 그런 개정된 법률이 폐지가 되고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전공자들이 시험을 볼 것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학과의 졸업생이나 또는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은 이렇게 청소년 상담사의 3급과 2급과 1급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자료를 출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약물남용이나 청소년의 성매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새는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이러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없는 실정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이 관리를 하고 또한 이 자격의 모든 관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 활동의 체계 확립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의 종사자가 있죠. 상담의 종사자가 전문가인데 이러한 이제 실무 경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시간의 연수 교육이 있는 것이고요.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청소년에게 전문가로서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상담사를 취득하고 나서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담 분야로 나가죠. 청소년 지도사가 있고 청소년 상담사가 있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수련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분들인데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종합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을 담당하는 청소년 쉼터가 있죠. 거기에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하는 청소년 동반자들도 청소년 상담사 자격에 많은 진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청소년 관련 상담에 관련된 많은 활동에 청소년 상담사가 취업을 하고 또한 진로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상담센터라는 것을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의 개념으로도 이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에 대한 자격 검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 과목을 보시죠. 이 시험 과목은 필수가 있습니다. 이 필수가 5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있는데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수 과목에 발달심리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발달심리하면 발달 단계가 나오겠죠. 또한 발달 단계론자나 발달 단계를 나누지 않은 이런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발달을 보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론이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니까 집단 상담이나 상담 이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의 기초와 여기에 있는 상담 이론이 서로 공통성이 약간 가미된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심리 측정 및 평가입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소년 상담사는 각종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 측정 및 평가라는 내용을 공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학습이론이 있습니다. 이 학습이론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이론은 여러 학자들이 나오죠. 그 학자들의 여러 이론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목별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선택 과목에서 청소년 이해론이 있고 청소년 수련활동론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두 가지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이건 선택 과목으로 클릭하게 돼 있는데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권장하는 이유는 청소년 이해론은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적인 발달이나 심리적인 발달, 인지적 발달, 그 다음에 사회적인 발달,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 발달적인 측면이 있죠. 자아 정체성 발달, 그 다음에 성적인 발달,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 이와 같은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정책, 이러한 것들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이해론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훨씬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의 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의 풀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활동론보다 청소년 이해론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이 이루어지고 필기시험 합격자연에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면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면접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면접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준비만 하신다면, 잘 준비만 하신다면 합격을 거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면접의 불합격률은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청소년 상담사의 면접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나중에 또 면접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요. 제8회 시험을 이제 대비로 해서 제8회 시험에서 어떻게 원서 접수가 이루어졌고, 언제, 그 다음에 면접은 언제 있었고, 최종 발표는 언제 있었느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볼게요. 여기에서, 원서 접수 및 필기시험, 면접시험 일자인데요. 이게 8회 기준입니다. 8회 기준. 원서 접수는 3월 달에 합니다. 3월 초에 하는데, 원서 접수 기간이 길지 않아요. 따라서 이 날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입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서 접수는 인터넷과 방문 접수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제출 서류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을 하는데 그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또는 자격이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서류를 준비해서 정확하게 잘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본이 돼야 되는데 사본이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제출 서류가 복잡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반드시 전화하셔가지고 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원서가 제대로 접수됐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리 서류 전형 발표 그러니까 서류 전형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확인하셔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실시한 필기시험은 4월입니다. 4월 25일 날 시험을 봤는데 대개 일요일 날 시험이 치러집니다. 4월 25일이면 4월 말 정도 되죠. 이렇게 시험이 있다라고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는데 이 필기시험에서 면접까지는 한 달 정도를 줍니다. 한 달. 그래서 5월 말에 이제 면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발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월 달에 접수하고 4월 달에 시험 보고 5월 달에 면접을 보고 6월 달에 합격자 발표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일정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필기시험 문제수와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시험 문제수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 과목이 5과목, 선택 과목이 한 과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 과목당 30문항입니다.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30문항이고 그 다음 객관식 오지선다행입니다. 사지가 아니라 오지라는 거. 여러분 사지 개념과 오지 개념은 좀 달라요. 사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만 오지는 헷갈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30문항 그리고 오지선다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5과목이 필수, 한 과목이 선택이니까 6과목이죠. 그러면 6, 3, 18, 180문제가 되는 겁니다. 180문제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격증 시험이니까 이거는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야 되고요. 그 다음 매 과목마다 만점에 4할 이상이라겠죠. 4할 이상이란 건 뭐냐? 40%예요. 40%를 못 넘어버리면 과락이라고 하는 거죠. 개수로 해볼까요? 개수로 해보면 30문항에 40%면 12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각 과목마다 12문제까지는 괜찮습니다. 미만이니까. 따라서 11문제, 11문제 밑으로는 이제 과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문제 이상은 맞춰줘야 이 과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60%를 넘어야 돼요. 6할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개수로 해볼까요? 180문제라겠죠? 180문제. 여기서 6할이니까 6, 8에 48. 얼마입니까? 108문제가 되는 거예요. 108문제 이상이 되면 됩니다. 대신 매 과목에 12문제 이상을 맞춘 상태에서요. 맞춘 상태에서 108문제 이상을 맞히시면 여러분들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과목이 있고 약한 과목이 있는데 전략 과목은 몇 과목 정도 해야 될까요? 절반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과목 중에 3과목은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해서 이 3과목 정도는 25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25개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다른 과목에서 조금 적게 맞아도 그게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 과목 3과목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시험 시간이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한 문제당 1분이 소요됩니다. 한 문제당. 그러면 180문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180분이 되는 거죠. 180분이 주어지는 건데, 여기에 이제 9시 반부터 문제가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제 배부가 이루어지고요. 이게 1교시인데, 1교시가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이에요. 그러면 120문제니까 120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선택 과목이 하나 들어가고 학습이론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요. 학습이론은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두 과목이니까 60분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80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준비할 때 되게 이제 보면요.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OMR 마킹을 잘못한다든지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60문제는 금방 시간 갑니다. 1시간이라 금방 가는데 여기 2교시죠. 2교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학습이론이 어려우면 2교시가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이론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이해론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학습이론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습이론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네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도 하고 이론 공부한 다음에 문제풀이 하실 건데, 문제풀이 할 때 그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 이제 나눔복지교원에서 문제풀이 할 때 이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이 남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이 문제를 한 문제에 너무 오래 집중하다 보면 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실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한 게 1교시예요. 많은 과목이니까 그 부분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는데 봐보세요. 11시 30분이죠. 11시 30분에서 이제 50분까지니까 20분을 쉽니다. 그리고 50분에 시험지 배부에서 12시에 이제 가는 거죠. 12시에 2교시에 가는 건데 이건 점심시간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20분 동안에 그 전에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는요.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학습이론. 학습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뭐 서브노트나 아니면 문제집이나 갖고 가실 거 아니에요. 이때는 학습이론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 쉬는 시간 20분에 본 게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교시 과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1교시 과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2교시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8회 시험 결과입니다. 원래 이거는 공개가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되는데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서 이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류 접수자가 있어요. 서류 접수자가 총 4,785명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겠죠. 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에서 결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시자가. 그래서 필기시험 응시자를 보면 2,760명이 보았다. 다 해서 3급을 봐보세요. 3급이 제일 많습니다. 1,826명입니다. 이 필기시험 대비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이게 835명인데 그 3급은 57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대비해 보면 31.54%가 나옵니다. 물론 서류 접수자에 대비하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평균 90점 이상 합격을 한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성가족부에서 데이터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연수라는 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수는요, 따고 나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1차를 이제 합격하고 나서 내가 이제 가서 숙박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그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에 맞게 들어가서 연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수를 100시간 받을 때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정말 상담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많이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실상부한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자, 연수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학습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이냐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목별로 학습 전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거 장황하게 있지만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일로 이제 드릴 건데요.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시험 문제는 뭐니 해도 이론적인 수업을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필요하죠. 먼저 문제풀이부터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론적인 것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이냐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들은 건데 많은 문제의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이 있으면 선별 교수님이 들어가죠. 그 문제를 선별하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요. 그 교수님들이 문제를 선별해서 그것을 그대로 하기도 하고 또는 뭐요? 예, 그걸 수정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출제 방식이에요. 청소년 상담사의 출제 방식.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가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전공소재를 보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문제은행 풀에서 뽑아낸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선별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먼저 이론에 대한 학습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에 대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을 안 하고 문제를 풀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의 이론을 한 번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 또는 전공서적 거의 달아질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3회독이에요.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3회독을 해야만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 전공이 들어가요. 아동, 그 다음에 정신의학, 그 다음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 청소년학. 그러니까 거기 전공마다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하는 사람이 생판 듣도 못한 용어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동의어였어요. 그게 같은 용어였다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을 구입하셔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심리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대개 들어가서 선별을 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여기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어찌 보면 사회복지는 분리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는 분리할 수 있다. 근데 상담학 교수님이 들어가서 문제를 고르다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공자들도 가면 몇 문제는 이제 용어를 잘 알아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30문제에서 5문제에서 많게는 10문제까지 생판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교재를 3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잡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과목이에요. 6과목을 한 번 보면 1개월 정도 된다. 그러면 3회독이면 3개월이다. 이렇게 잡은 거죠, 저는.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론적인 내용의 좋은 교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학 관련, 상담학 관련, 심리학 관련 교재가 좋습니다. 이제까지 합격률이 높은 학과를 보면은 교육학과나 심리학과나 상담학과의 졸업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 선별 이용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유형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어떤 성향으로 나왔는가를 보면 조금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또 상담학 이쪽에 이제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이론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풀이 연습해야 됩니다. 에이, 나는 이론만 해서 그냥 시험장 갈 거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센스가 없어요. 문제풀이를 푸는데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풀어내는 센스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되 이거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잘 선별해서 이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럼 몇 문제나 풀어봐야 되냐? 5회는 풀어야 됩니다. 5회. 연습을 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5회분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 있죠? 1회분이 각 과목당 이제 30문제씩 있죠? 그럼 5회분이면 한 과목에 150문제를 풀어요. 150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회분을 풀어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750문제가 되는 거죠. 토탈 문제가.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제가 이걸 잘못했죠? 150문제가 아니죠? 180문제가 되죠? 6과목이니까 3, 6, 18. 그래서 180문제. 여기는 150문제가 아니라 180문제다. 그럼 180문제 5회분이면 750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뭐예요? 많이 풀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문제 유형을 많이 풀수록. 간단한 문제에서 긴 문제까지.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문제에서부터, 용어에서부터 또 쉬운 용어의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OX가 있어요. OX. 그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간단 명료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바꾸어서 시험 문제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OX 문제와 같은 그런 유형도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하냐?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 많이 이제 응시를 하셔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직장에 있는 시간에서는 책을 못 본다. 감안한다면 퇴근을 해서 이제 저녁에 짬을 내서 내고 주말에 또 짬을 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3개월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풀타임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2개월 만에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론은 3개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해야 되죠. 그 최종 정리가 길게는 1개월 정도 걸릴 수 있겠죠. 짧게는 2주 정도. 자,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다음 문제풀이 연습이 끝났다면 이게 필요합니다. 최종 모의고사, 즉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는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1회 갖고는 안 돼요. 즉 180문제 하나 갖고는 안 되고 2번, 즉 2회는 풀어봐야 돼요. 2회를 어떻게 하냐? 2회 정도는 좋은데 실제 시험처럼 5회 말 용지에다 마킹하면서 하는 겁니다. 5회 말 용지에 직접 체킹해보는 자신과의 싸움을 여기도 잘못됐죠? 180분간이에요. 180분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180분간에 여러분들은 스탑워치를 놓고 정확하게 1교시 4과목, 그 다음에 2교시 2과목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회 말 용지에 그대로 수성 사인펜으로 체킹하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채점 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수 맞아요. 거의 그 점수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고울은 몇 점이에요? 예, 108점 이상이죠. 108점 이상인데 그 108개 이상인데 그 108개 이상의 과락 없어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 모의고사를 했어요. 최종 모의고사를 봤으면 여기에서 언제 하냐? 시험을 보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저는 2주일을 추천합니다. 2주일. 왜 2주일을 추천하냐? 2주일 전이냐? 틀린 거 확인하셔야 돼. 근데 그 틀린 거 확인이 일주일 갖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확인할 때 필요한 거니까 2주 전에는 이 실전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종 모의고사를 도대체 어디에서 구해야 되느냐? 그건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따라서 최종 모의고사 2회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오답노트까지, 오답노트라는 것은 틀린 문제를 다시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시간 낭비예요. 내가 이걸 왜 틀렸느냐? 그게 틀린 문제에다가
그것을 올바로 적어 넣는 거죠. 이 맞는 문장으로. 또는 맞는 거 찾기다 그러면 틀린 게 4개 나오잖아요. 그 틀린 게 4개를 고치는 겁니다. 시험지에다 바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것만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문제풀이를 했다. 문제풀이를 했으면요. 이 문제풀이에서 오답노트 작성 기본이에요. 오답노트 작성은 어디에다 바로 하라고요? 시험지에 바로 하라고요. 시험지에 바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 오답노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시험지에다가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 또는 문제집에 정확히 적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이거를 몰라서 틀렸었구나.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그러한 것들은 어떤 색으로 해야 돼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정리해야죠. 그래 탁 띄죠.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과목별 학습 전략을 하겠습니다. 과목별 학습 전략인데 첫 번째 발달 심리예요. 이런 발달 심리가 8회 때 발목을 잡았습니다. 8회 시험 문제 때 발달 심리가 어렵게 나왔어요. 따라서 발달 심리, 난 발달 단계 이런 거 잘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발달 심리는 심리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당황을 하는 거죠.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떤 거냐? 이겁니다. 발달 심리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의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8회 시험이 난했던 것은 처음 접하는 학자들도 거론되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발달 단계적인 차원의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낸다고 판단해 봤을 때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론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론적인 측면. 왜?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어렵거든요. 이론이라서.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제가 항상 포인트를 주는 부분은 이렇게 밑줄을 쳐줘요.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론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쭉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기초입니다. 이거 전략 과목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대방을 누르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절대평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3가지는 잡고 있어야 돼요, 3가지.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집단 상담의 기초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집단 상담의 기초는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전략 과목으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학습해야죠. 공부를 안 해놓고 이걸 많이 맞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학습해야만이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학습하느냐? 첫 번째는 개념을 잡고요. 개념. 이 상담의 개념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다 나오는데 이 사례 문제는 되게 뭐냐면 기술이나 기법이 있잖아요. 기술이나 기법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 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술과 기법의 사례 문제를 잡아라. 사례 문제는 30문제에서 많게는 15문제까지 절반까지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이것은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되게 상담학과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하시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집단 상담에 기초하고 연관성 있는 과목이 뭐예요? 상담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됩니다. 제가 상담 이론을 말씀드릴 건데 상담 이론도 여러분 전략 과목으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 이론을 잘 배워놓으면 집단 상담은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쉬워요. 말 그대로 상담 이론 안에다가 집단이란 말만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이 2가지를 전략 과목으로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자, 심리 측정 및 평가입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는 심리학에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쉽게 풀어낼 수 있지만 사회복지학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배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한 통계적인 부분이 좀 나오지만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루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생각해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편견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어렵다라는 편견,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회과학이나 인문사회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편견, 어렵다는 편견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편견이 있으면요, 하기 싫은 과목이 돼버려요. 이거 그냥 대충 12개만 넘기지. 가락만 면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만다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가락으로 떨어져요, 잘못하니까. 그래서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각각의 개념 정리를 좀 잘해라. 이 심리 측정 및 평가는 개념이 진짜 많습니다. 개념이 정말 많아요. 검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신뢰도, 타당도, 아시는 대로 표집에 대한 개념, 이러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한 각종 검사들이 있죠. 지능검사부터 시작해서 성격검사, 이게 다 나오는데 이 검사들의 특징이나 검사 방법들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검사에 대한 해석 방법은 2급에서 나와요. 검사에 대한 특징은 3급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검사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이제 2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 해석에 관한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2급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죠.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라.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이거 20개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심리 측정 및 평가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상담 이론 전략 과목으로 하셔야 돼요. 상담 이론 전략 과목. 이론적인 측면과 사례적인 측면이 골고루 나옵니다. 아까 집단 상담과 마찬가지예요. 골고루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쉬운 과목에 속해서 전략 과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상담 이론은 학자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지행동 상담이라든지 실존주의 상담이라든지 교류분석적 상담, 정신분석적 상담, 이런 것들은 다 학자들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학자별 상담 이론의 특징,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기법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사례로 나오죠. 기법은 사례로, 상담 기법이요. 그리고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이제 집단 상담에 기초하고 상담 이론이 사례 문제가 나와요. 많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집단 상담에 기초하고 상담 이론은 이 10문제에서 많게는 15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례를 모르면 고득점을 맞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 포인트는 뭐냐? 각 상담 이론의 특징과 개념, 그리고 기법, 여기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교재를 보면 다 이런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학습 이론이 말씀드렸죠. 난이도가 높다 그랬어요.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용어도 좀 어렵고요. 실험이 이런 게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학자가 했는데 그 실험에 의해서 뭐가 나왔다. 그런데 이거는 학습 이론은 참 어려운 게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 하나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 공부한다. 형법 공부한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용어를 몰라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따라서 법률에서 용어를 모르면 그 법률을 모르듯이 학습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되게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요,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이론은 개념적인 학자와 이론의 개념적인 정리를 충분히 하되 용어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어의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례 문제도 나와요. 사례 문제도 적지 않게 출제됩니다. 기출문제를 쭉 보면 학습 이론의 사례가 나와요. 이러이러한 것은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근데 그런 문제는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용어의 정의나 개념을 모르면 사례를 풀 수 없어요. 응용을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용어의 정리라든지 학자별의 이론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철저히 됐을 때 이 사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문제 풀이 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복지교육원에서는 동영상을 강의할 때 이 학습 이론을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 점을 착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청소년 이해론입니다. 자, 청소년 이해론은 전략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전략 과목을 해야 돼요.
전략 과목. 청소년 이해로는 전략 과목으로 정리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청소년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선택 과목에서 이걸 선택하셔라. 이게 쉬운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마킹할 때 좀 수월하게 마킹해 나가는 과목입니다. 청소년 이해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달 단계 중에 청소년기에 국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발달, 심리적인 발달, 자아 발달적인 측면, 사회입니다. 사회적인 발달, 인지적인 발달 등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 뭐 비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살, 우울 이런 것들로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공부하시다 보면 나중에 2급 과목에서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또 2급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 행동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청소년기를 거쳐 오셨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이 좀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련활동론이 있다. 이 청소년 수련활동론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은데, 물론 수험생분 중에는 이게 난 쉽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풀이 많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쭉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론의 문제풀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많지도 않고.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3급에서 나중에 대학원 가서 2급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청소년 이해론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해론은 또 우리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청소년 이해론만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청소년 이해론에 대한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활동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험서와 동영상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미리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활동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청소년 이해론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고 그 강좌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각 부분의 발달적인 측면을 이해해라. 신체는 어떻게 발달하고, 심리는 어떻게, 인지는 어떻게, 사회적인 어떻게,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자아 발달적인 측면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나누어서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각 과목별로 6과목이요. 각 과목별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 전략 과목 3과목을 생각하시나요? 집단 상담의 기초, 상담 이론, 청소년 이해론입니다. 이 3과목에서 25개 이상의 홈런을 치셔야 됩니다. 홈런을 치셔야 여러분들은 합격권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학습해 주세요. 3과목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 개념 정리하셔야죠. 어려운 용어가 나왔다. 정리하셔야죠. 그 다음에 학자가 나왔다. 이거 해결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보면요. 학자가 거의 나옵니다. 학자 이름이 문제에 다 달려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학자를 모르면 그 문제는 풀어내기가 없죠. 못 풀어요.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나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학자는 내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이쁘게 하나 적어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에릭슨이다. 그러면 심리사회이론 간략하게 특징 정리해서 박스 딱 쳐서 수첩으로 만들어요. 하나를. 그 다음에 또 수첩. 이게 수첩 넘겨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학자 한 명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학자만 보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6과목에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6과목의 그 학자들을 하나의 노트에 쫙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교재를 찾으려면 힘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눔복지교육원은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수험서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제작했고요. 앞으로 이제 문제집이 나옵니다. 문제집이 이제 출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에서부터 문제풀이 강의까지 여러분들에게 알찬 교육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3급 자격증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수험서, 문제집과 이론서의 수험서와 동영상을 겸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눔복지교육 카페 질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는 담당 교수님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장은 아니지만 이 동영상의 공간, 즉 온라인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서로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011년 제9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누려서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전문가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나눔복지교육원이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 대비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